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한국 사법 시스템,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거대 로펌, 김현장의 역할, 또 그 배경까지 좀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 기사나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현상들 이면의 맥락을 좀 파헤쳐보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 뉴스 제목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깊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그 몇 년 전 한국 사회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사건부터 좀 짚어볼까요? 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그 상고법원 도입 같은 조직 이익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 뭐 이런 의혹이었잖아요. 판사 여럿이 기소되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유죄 판결 받은 분들은 많지 않았고, 징계 수위도 좀 낮다는 비판이 꽤 있었죠. 핵심 인물 중에는 아예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때 그 무죄 논리 중 하나가 약간 좀 특이했는데요.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재판에 직접 개입할 공식적인 권한, 이게 애초에 없었으니까. 아, 권한이 없었다. 네. 그러니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즉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책임을 좀 회피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좀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사건하고 김 현장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당시에 그 강제동원 소송 개입 혐의, 이런 걸로 기소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같은 분들. 네네, 기억납니다. 이런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일부 판사들이 퇴직하고 나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아, 김현장으로요? 네, 이게 또 당시 사건의 다른 한 축으로 의심받던 곳이 김앤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이동 자체가 좀 의혹을 더 키운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직장을 옮긴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나 행선지 때문에 더 주목받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김앤장 하면 또 그 회전문 인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네. 그 문제도 꾸준히 나왔었죠.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같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김현장 출신이 임명됐다가 네, 퇴임하고 나면 다시 김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패턴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혹시 김현장이 정부 정책이나 뭐 인사 같은 데 영향을 줘서 결국 자기들 고객,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정부와 로펌 사이로 오가는 그 구조 자체가 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아주 최근이죠. 2025년 5월에 또 다른 논란이 터졌어요. 김현장의 서석호 변호사 사임건. 네, 맞습니다. 이 서 변호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대학 후배 관계라는 점. 이게 좀 부각이 됐죠. 네.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 있었던 특정 판결,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요. 이 서 변호사가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아, 연결고리요? 네. 일부 정세권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뭐 이른바 사법 카르텔 의혹이라고까지 부르던데요. 사법 카르텔이라 단어가 상당히 강하네요. 네, 저희가 그 주장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죠. 그렇죠. 저희는 그냥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걸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의혹만으로도 파장이 꽤 컸나마요. 네, 그래서 김앤장 내부에서도 좀 부담을 느껴서 서 변호사에게 퇴사를 권고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꽤 뜨거웠다고 하고요. 참, 이런 논란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네, 그러려면 한국 법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 과정이요? 네.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수의 조선인 법률가들이 사법 권력을 좀 관료제적으로 장악하면서 시작됐다고 분석합니다. 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로 시작했다.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이들은 배심제처럼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좀 배제하고 대신 아주 어려운 시험, 그 고등고시를 통과한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하, 그게 바로 법복 귀족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때는 정치적으로는 좀 소외되기도 했지만 사법부라는 자기들 영역 안에서는 정관예우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기득권을 계속 공고히 해왔다는 거죠. 그 폐쇄적인 엘리트 구조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네요. 근데 그게 지금의 대형 로펌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역할도 커지고 검찰 권한도 강해지면서 법률가들의 힘이 더 세졌어요. 아, 오히려 더요? 네,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IMF 외환위기였는데요. 그때 뭐 기업 구조 조정이다 뭐다 해서 법률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때 김현장 같은 대형 로펌들이 아주 급성장하게 됩니다. 막강한 정보력, 또 인적 네트워크, 이걸 바탕으로 정치나 경제 쪽으로도 영향력을 엄청 피웠죠. 아, IMF가 또 그런 계기가 됐군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지점이 김현장이 아직도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법무법인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 통해서 변호사법에서는 원래 금지하는 쌍방대리,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좀 비교적 자유롭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 그 형태 때문에 또 그런 논란이 있군요. 네, 최근에는 또 다른 흐름도 있는데요. 엘리트 법률가들이 미국 로스쿨 같은 데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공익적인 가치보다는 상업적인 성공을 더 중시하는 뭐랄까 글로벌 법률가 상인 모델 이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사법농단 사태의 좀 미진한 처리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이 김현장으로 갔던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불거진 사법 카르텔 의혹, 그 배경에는 아주 오래된 법조계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역사, 그리고 대형 로펌의 성장까지, 와, 이게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앞으로 법조계 관련 뉴스를 보실 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권력 구조, 또 김현장 같은 핵심 행위자들의 역할 같은 걸 같이 염두에 두시면 네. 아마 개별 사건 너머에 좀 더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단편적인 사건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과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법률가 집단의 힘은 점점 커지고 또 상업화되는 경향도 강해지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법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그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공적인 책임과 민주주의 원칙에 더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당신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